기업적 분석표를 100% 신뢰해가지고 매매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적 분석표를 보는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네요. 기업적 분석표를 보는 이유는요. 이전까지의 자료를 놓고 이 녀석이 어떠했다더라는 리포트 자료를 보는 거지, 이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100%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옹고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을 익혀 새것을 한다. 이전에도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PBR이 PER이 기업적 분석이 최고점에 있었는데 상투 끝잡기가 될 수가 있어요. 경제 용어에서 상투 끝잡기가 제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기업적 분석을 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상장 폐지가 될 만큼 위험한 종목인지 아닌지만 유무 정도만 판단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 순서대로 내려가자면 대주주 지분율을 볼 수가 있어요. 대주주가 저기 차바이오텍 외 2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지주사가 차바이오텍입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21%예요. 괜찮아요. 21%면. 너무 많은 것도 별로 안 좋고, 배원주씨, 전원주 아니고 배원주씨 0.05%, 윤명순씨 주권에서의 지분율, 그리고 변동일이 2016년이었습니다. 4월 14일. 얼마 안 된 거예요. 대주주가 좀 팔아먹고, 여기 기관 쪽 이런 데다가 좀 넘기시듯이 넘겼다는 게 있네요. 21%면 괜찮아요.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율이 20%에서 40%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40%는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주주 지분율이 강하면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힘을 그렇게 어차피 둘이서 결탁해가지고 움직이겠지만 많이 흔들 수 있는 바운더리가 좀 적어지겠죠. 고정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적어질 거 아니야. 주가를 갖고 놀더라도. 예를 들어서 40개 그냥 고정으로 박혀있고 나머지 60개 갖고 노는 애가 쉽겠어요? 아니면 20개 박혀있고 80% 가지고 들였다 놨다 하는 애들이 많이 갖고 놀 수 있겠어요? 많이 갖고 놀아야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BR, PER, ROE, ROA, EBITDA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다 여기 나와 있어. 다 나와 있고, 적정 주가 그 기준을 순서대로 그냥 한번 보세요. PBR, PER, 그리고 ROE, ROA, EBITDA 요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 10, 5, 1, 10, 5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PBR은 적정 주가 1, 10, PER, 그리고 이상 고평가, 이하 저평가, 1 이상 고평가, 1 이하 저평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그죠? PBR 1, 적정 주가 바운더리인데, 얘네는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제약회사들은. 그래서 기존 업체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반도체 계열하고 4차 산업혁명 바운더리는 될 거예요. 그 반면 안 좋은 종목들은 뭐예요? 수익률이 안 좋은 종목들. 섬유라든지 조선업도 예전엔 좋았는데 STX가 덤핑을 많이 치는 바람에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라고. 제품 생산 가격 대비 판가 대비 생산 가격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부가가치가 많은 종목들은,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네이버 이런 데다가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프라이스북 밸류 레이시오인가? 주가 순 자산 비율. 그냥 그것만 보면 돼. 1 이상, 응? 고평가, 저평가.
PER이 어닝이기 때문에 수익 비율, 그리고 ROE가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고, ROA가 총 자산 대비 이익률. ROE가 5, 그렇지, ROE 5. ROE, ROA는 두 개 다 5. 적정주가. 거기에서 적정주가 고평가, 저평가만 구분해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비타는 기업 세금 띄기 전 수익률,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 볼만한 게 재무제표 요걸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해석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스타일은 재무제표에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수익 비율이 좋아지고 있는지 정도만 보는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즘 시대에 기업적 분석이 좋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고 해서 주가가 간다고 하면 무조건 기업적 분석만 다 드립다 파가지고 투자하면 못 이길 개미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기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업적 분석이 좋다고 해도 깨지는 회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어저께도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불과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주식 중에서 이지방데스 제일 비싼 주식이었어요. 그죠? 액면 분할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식 갖다 쳐박았잖아. 걔가 근데 뭐가 부족했는데 뭐 기업적 분석이 안 좋았다고? 무슨 소리야. 어마어마했었어. 빠지죠. 참고 자료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활용점정 맥점을 찍을 때는 뭐다? 차트를 보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데 보는 시야 정도, 기본적인 시야 정도는 조금 알고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중장기나 대시세 먹으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 비율이 안 좋다가 꾸준하게 가면서 어느 적정 얘네들한테 터닝 포인트가 있은 다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지 대시세를 먹을 수 있긴 해요. 큰 그림의 중장기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정석형 파형을 보더라도 일맥상통하게 엮이는 게 저점 구간에서 1번 구간이 하락세죠. 도미노 이론이 일반 개미들의 투자 심리를 교란시키고 혼돈시킨 다음 실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주면서 투매를 조장하게 해가지고 엄청난 하락세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모을 때까지 조용하게 저점에서 모아갑니다. 꾸준히 모아가죠. 그러면서 실적을 다지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볼 때 조금 특징적으로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매출 채권하고 유보율, 부채 비율이에요. 그리고 재고자산 플러스 매출 채권이 유동자산 대비해서 40%가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매출 외상값입니다. 외상값. 외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죠. 유보율은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유 비율이 현금이, 그러니까 회사는 현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는 현금성 사용 능력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뭔 말이냐면 단기권에서 그러니까 매달 정산해야 되는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그 위에 돈 쓸 것들이 많죠. 근데 개인이 아니에요. 회사는 회사입니다. 돈 없는데 회사에다가 누가 물건을 줘요. 외상값이 있더라도 한두 달이지. 그래서 족보 오래된 기업들이 조금 더 잘 버티는 거예요. 회사가 맨날 탄탄대로로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계속 치고 올라갈 수는 없다고. 힘든 하향세와 힘든 구간, 계획 구간, 개발 구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족보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금융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신용과 신뢰 차이가 뭔지 아시죠? 두 개 다 믿음인데 두 개 다
이 녀석에 대한 평가는 신뢰는 개인 간, 사람 대 사람이 갖는 게 신뢰인 거고, 신용은 금융시장에 봤을 때 그거야. 돈 빌려가지고 잘 갚았던 과거 흔적 기록이 길면 길수록 신용 내용이, 신용 리포트가 좋게 은행권, 금융권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평가가 다 있는 거야, 개인별로. 근데 그게 개인을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 건 거고, 국가별 신용평가도 다 있죠. 그죠? 근데 국가 신용평가로 봤을 때, 자, 저기 유럽이나 아주 큰, 그 무슨 HBS인가요? 그런 은행들하고 엄청나게 큰 은행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 은행권들, 걔네들이 각 업체별로 신용평가를 합니다. 신용평가를. 아, 무디스인가? 아, 무디스인가 보다. 하여간,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 말에 뭐를 작사를 냅니까? 회심의 역작이었던 갤럭시 노트 7을 박살을 냅니다. 막말로 휴대폰 들고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기내 못 들어가니네. 위험물로 구분한다. 갤럭시 노트 7은 폭탄이다. 이렇게 됐어요. 희대의 완전 실패작을 만들어내버렸죠.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로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그 금융시장에서 트리플 A까지인가 있을 겁니다. 최고점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트리플 거의 A급을 받아가다가 노트가 터졌는데 불구하고 A로 아마 평가를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때 노트 한참 작성을 났을 때 뭐 있었는지 아세요? 9조 4천억에 미국의 하만을 인수합니다. 무슨 업체? 전장카 개발업체. 그러니까 스마트 커넥티드카 관련된 업체죠. 9조 4천억에 인수해주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걔하고 맞물려가지고 같이 달려간 애들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 때 KT, LGU+, 그리고 SK텔레콤이었어요. SK텔레콤 요번에 작살나긴 했는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3년 따라가지고 다 같이 날아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전장카 사업 바운더리예요.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전장카 사업 쪽으로 기본적으로 다음 산업군의 먹을거리들을 챙겨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주가의 흐름이 그 정도 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놓고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까지 엮어가지고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버무려서 주가의 맥점을 선택하는 거지, 기업적 분석표 이런 거 한 가지만 보고 뭐 꼭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모르면 안 된다. 왜? 매년 있는 3월달 상장 폐지 시즌 구간에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매매하다가 조금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벌써 8월이죠. 이제 좀 있으면 9월입니다. 가을 들어와요. 가을 조금 훌떡 가고 나면 10월, 11월 됩니다. 그러면 10월, 11월 돼가지고 고민 안 하려 그러면 연말쯤에서 당장 이제 계속 이슈화 되는 거 3월달까지 매매 자제합니다. 뭐 전문가들 현금 보유 비중 할 사람 합니다. 조금 자제하면서 적당히 매매합니다. 이런 소리 계속 할 거거든요. 연말쯤 되면.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그 바운더리의 종목들을 알턴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알턴니를 어느 정도 좀 주가를 꼭 본전간에 들어왔든지 큰 그림에 놓고 봤을 때 갖고 가더라도 팔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사실 맥점 좋은 데서 매직 구간 주가 방어 라인인 데서 한번 도전해가지고 거기다 엎칠 건지 생각해가지고 올 연말 전까지는 정리를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왁구 그림을 그려가셔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PBR이 얼마고 PER이 얼마니까 안 좋다 다 나와 있잖아. 그냥 보고 넘기고 안 좋다 싶고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미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팔아야겠죠. 그러면 팔아야 되는 맥점을 봐야겠죠. 중장기 종목이잖아요. 중장기 종목.
이게 사실 이 상장 폐지를 만든다는 건 중장기 종목에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중장기 종목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전 이렇게까지 오래 했는데 상장 폐지를 맞아 본 적은 없어요. 그 전에 다 팔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맞아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우둔하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한번 원샷 치고 길게 들고 가면 2년 3년도 그 종목을 보는데 한 번도 없어요. 상장 폐지를 맞은 종목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나왔어요. 그 전에. 중장기를 하고 가다가 아니 큰 사이클을 보면 될 거 아니야. 올 3월이 상장 폐지 시즌 구간이야. 갑자기 돌발을 아직 못 맞아봐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죠. 제가. 그렇지만 노는 게 아니잖아. 코리아 4호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를 했지만 난 수익을 봤어. 497%. 그리고 물론 다 챙겨 먹지 못했죠. 제가 190몇 풀에서 한번 팔고 170몇 풀에서 해가지고 두 번 분할해가지고 그냥 끝냈습니다. 어쨌거나 이겼잖아.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렇지 않고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계시다가 물리신 분이나 안 좋은 바운더리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 좋아 있는 와중 속에서 올해 3월에는 정말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3월 달에 팔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맥점 바운더리 작전 짤 거 짜셔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시라 이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지금 얘기해 드린 겁니다. 실전 매매에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 폐지를 우리는 그냥 개미야 사실. 일반 투자자고 100% 피할 수는 없어요. 100%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90% 95% 가까이 한 90%까지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개개 종목별로 확률로 놓고 봤을 때 한 종목 다 상장 폐지를 저는 맞을 확률이 95% 미만이라고 봅니다. 아주 적은 확률이죠. 그 많은 주식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몇 개인데 그 중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고 기똥차다. 그것도 기술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세를 보면서 전체 사이클을 그려가라.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두시고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년 3월을 위해서 조금 몸살해야 되겠다 싶으면 3월달 당장 올 11월달 12월달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피해갈 악재들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도록 작전을 길게 좀 왁구를 짜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차저차 뭐 말 많고 한데 그 다음 별 필요 없어. 그리고 상장 폐지를 진짜 나는 털끝만큼도 근처도 가기 싫다. 상장 폐지 한 몇 번 맞았더니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두 개는 좀 그렇고 한 세 가지. 구름대 밑에서 매매하시지 말고 박스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근데 구름대 밑에서 박스 매매 합니다. 구름대 밑에서 매매하시지 말고 장기 이평선 448일선 밑에서 매매하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맞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종목 분류 호가표 보는 거, 그리고 구름대 위에서 매매해라. 448일선 위에서 매매해라. 그리고 또 뭐 얘기했어요? PBR, PER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지만 걔네들의 적정 주가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고 중장기를 할 수 있을 때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사실 걔네들이 적정 주가 밑에 있어야지 가능성이 높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엎쳐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증자 종목 빼고 신자 종목 바운더리에서 고스닥 종목, 여기서 대주주 보유 비중이 20% 미만이지 않은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중장기 종목을 볼 때는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봐줘야 돼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급변하는 종목. 뭐냐면 한 5년, 6년 동안 별 실적이 없고 시큰둥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샷치기를 해대요. 빵빵빵 올려대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홀딩 거래 정지. 그리고 나서 기사 뜹니다.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정지구간, 매매 정지구간 딱 끝나기 한 일주일 또는 보름 전에 기사 띄웁니다.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났다. 정리매매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팔아라. 딱 뜹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상패입니다. 걔네들은.
아시겠어요? 갑자기 튀는 종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바운더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각종 찌라시 많이 붙으면서 급반등 파행해서 절벽으로 막 치솟는 애들 있죠. 엄청나게 한 4, 500, 600%씩 갑자기 막 점상 막 연일로 막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지 맞고 딱 빠지는 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년에 몇 종목 안 나오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뭐 있나요? 좀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도 얘기했고, 부채 비율, 재무제표도 좀 봐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빚 많고 유보율 낮은 회사들은 위험하다. 조금 전체적으로.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들을 많이 생각하고 확률을 95% 바운더리까지 좁혀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는 게 돌발악재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돌발악재성으로 나옵니다. 뭐냐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땅콩 해양 사건 누가 알았습니까? 맞잖아요. 대주주가 아마 가슴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주가 막 쳐박았었죠. 그리고 바지 사장, 한마디로 월급쟁이 사장, 법인장들,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뽑아서 선출해서 경영이사들을, 경영사장을, 경영 전문가를 꼽아넣는데 얘가 그 좋은 머리로 MIT 출신이야. 근데 얘가 거기서 배임 횡령을 해대기 시작했어. 그게 걸렸어. 그러면 작살나는 겁니다. 근데 저점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고. 하락세가 떨어지고 있는 바운더리에서 브레이크 구간을 두드려 볼고 몇 번을 두드려 본 다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횡보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건 돌발악재, 정세악재. 정세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사실 이런 게 어려워요. 갑자기 지진 나면서 주가 쫙 내려앉고 내진 설계 관련주들 쫙 떠오르고, 그죠? 일본 원전 박살났는데 왜 우리나라 주가 빠지는 거야? 이런 것들. 하여간 여기에서 팩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상패 구간에서 진짜 재수 없으면 한번 걸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조짐이 보이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대시세 악재가 나오는 종목들의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당시 때 제가 올 초에 3월 달에 잡았었던 코리아 4호 같은 경우도 한진해운이 이미 발표가 다 나고 공시 뜨고 다 나고 나서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다가 걔가 걸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상패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라.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돌발 악재선에서 맞았을 때 큰 악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상장 폐지 두드려 맞습니다.